어디서 재수없게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고모 박정숙은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거친 소금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따갑고 입안은 금세 비릿한 소금기로 가득 찼습니다. 옆에 있던 13살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죠. 아, 아파. 고모 제발. 고모 같은 소리 하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며칠을 굶어 앞이 노란 남매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이었지만 피부치라 믿었던 고모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차디찬 소금 세례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묵묵히 국밥을 넘기던 노인 한 분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보쇼 사장댁.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제 핏줄한테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때가 꼬질꼬질한 점퍼에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던 이 초라한 노인. 하지만 고모 앞을 가로막은 노인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아이들과는 어떤 기막힌 인연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노인과의 만남이 벼랑 끝에 선 남매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복도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우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죠. 오빠 나 무서워. 소희가 오빠 재킷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13살짜리 여동생이었습니다. 준우가 동생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있으니까.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모 박정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박정숙이 영정 사진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즉, 오빠도 참. 돈은 벌어놨으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어떡해.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뭘 그렇게 쳐다봐. 슬픈 척 하지 말고. 박정숙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준우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 내 아버지가 나한테 빌린 돈이야. 아파트, 상가 전부 담보로 잡혀 있어. 준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모한테 빚을 졌다고요? 글자 못 읽어? 다 적혀 있잖아. 채무증서, 담보계약서. 아버지 도장 찍힌 거 안 보여? 소희가 오빠 뒤로 숨었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서류에 찍힌 아버지 도장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모,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숙이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뭐, 지금 고모 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부터 집이랑 상가 다 내 이름으로 넘어가. 너희는 당장 나가. 준우가 고모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모,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박정숙이 준우 손을 뿌리쳤습니다. 깔 데 없으면 알아서 만들어. 고아원 번호 알려줄까?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제발이요. 며칠만이라도. 시끄러워. 경비 아저씨. 박정숙이 손짓하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준우와 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나. 놓으라고. 준우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매는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우와 소희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소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뭔가 구해볼게. 준우가 거리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간의 명품 국밥. 예전에 아버지가 하던 작은 국밥집이 번쩍번쩍한 대형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저기 가보자. 남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우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 저것들이 왜 여기 와? 카운터에 있던 박정숙이 남매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모, 밥 한 끼만 주세요. 며칠째 못 먹었어요.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남매를 쳐다봤습니다. 박정숙이 카운터에서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지들이 왜 여기로 들어와? 손님들 밥맛 떨어지잖아. 고모, 여기 원래 아버지 식당이었잖아요. 제발. 뭐? 아버지 식당? 여긴 내 식당이야. 꺼져. 박정숙이 준우 가슴을 밀었습니다. 준우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안 나가? 당장 안 나가? 박정숙이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소금 바가지 가져와. 직원이 허둥지둥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박정숙이 그걸 받아들더니 남매한테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뿌렸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 애구나 물러거라. 소금이 준우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입안이 짰습니다.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꺼져. 꺼지라고. 박정숙이 계속 소금을 퍼부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면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성큼성큼 다가와 박정숙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애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박정숙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나, 사람한테 소금을 뿌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정숙이 손목을 비틀며 악을 썼습니다. 야, 경찰 불러. 폐지 줍는 미친 영감이 행패 부려. 노인이 박정숙을 뿌리치고 준우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나랑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준우가 소금을 털어내며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중에 말해줄게. 우선 나가자. 노인이 남매 손을 잡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리어카 위 폐지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노인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언덕 위 낡은 판잣집이었습니다. 노인이 녹슨 문을 열고 남매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노인이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준우와 소희는 라면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왜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 처음 보시잖아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알아. 아버지를요? 그래. 나한테 큰 은혜를 베푼 분이야. 옛날에 내가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내 아버지가 날 걷어줬어.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구해주고. 준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 노인이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마루 밑을 뒤지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야.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맡겼어.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이들한테 전해달라고.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준우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등기권리증, 숫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 이건 고모가 가져간 아파트랑 상가 등기잖아요. 원본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가 고모를 못 믿었던 거야. 원본은 나한테 맡기고 고모한테는 사본만 줬어. 준우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글씨로 숫자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내 아버지가 눈치채고 다 적어뒀어. 언젠가 고모가 재산을 노릴 거라고 했거든. 준우가 유언장을 폈습니다. 아버지 서명과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우야, 법은 지키는 자 편이 아니라 아는 자 편이다. 준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변호사 될래요. 노인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네. 법으로 고모한테 다 돌려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 제가 찾아올 거예요. 준우가 봉투 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슴 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만년필이었습니다. 노인이 낡은 장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폐지 팔아서 모은 돈이야. 많진 않지만 내 학비로 써. 할아버지, 이건 받아. 아버지 은혜 갚는 거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처럼 지켜줄게. 소희가 노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준우가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소금에 얼룩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새벽 어둠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어깨도 넓어지고 키도 컸지만 낡은 점퍼 차림은 그대로였습니다. 준우야, 저쪽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가 많이 나왔다더라. 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심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거기부터 돌아볼게요. 해질 무렵에 폐지 수거소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15,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법 벌었네. 할아버지, 이거 소희 학원비에 보태세요. 너도 검정고시 책 사야 할 거 아니야. 헌책방에서 구하면 돼요. 소희가 먼저예요. 판잣집에 돌아온 준우가 저녁을 먹고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너덜너덜해진 법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준우가 중얼거리며 법전을 외웠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밤새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박정숙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박간의 국밥 전국 백호점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00호점, 300호점까지 가겠습니다. 박정숙 아들 민석이 어머니 옆에서 으스대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재벌 부럽지 않죠?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다시 판잣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소희를 업고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우야, 동생이 쓰러졌어. 소희야, 소희야. 준우가 동생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심해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열흘은 봐야죠. 준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준우는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자존심 따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박간의 국밥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조카예요. 고급스러운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정숙이 가죽 소파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지 조카 아니야? 고모, 부탁드릴 게 있어요. 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가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비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꼭 갚을게요. 박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갚긴 뭘 갚아? 폐지 팔아서? 고모, 제발이요. 소희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 어때?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박정숙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호팀, 여기 좀 와.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저거지 내보내. 네, 회장님.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잠깐만요, 고모.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우가 뺨을 맞고 휘청했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자들이 준우를 질질 끌고 나가서 건물 뒷골목에 내던졌습니다. 다시는 얼씬대지 마. 준우가 피를 뱉으며 일어났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준우는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낮에는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었습니다. 밤에는 컨테이너 불빛 아래서 법전을 외웠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그 책 봐? 같이 일하던 인부가 물었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요. 막노동하면서 무슨 공부야? 별난 놈이네. 준우는 대답 않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 사다가 TV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간의 국밥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부당한 계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가맹점주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본사가 우리 피 빨아먹고 있어요. 재료를 시중가 2배로 사라고 하고 안 사면 계약 해지한대요. 준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무렵 최노인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캑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병원은 무슨, 소의 병원비도 다 못 갚았잖아. 난 괜찮아. 노인은 자기 병원비 아끼면서 준우 학비를 모았습니다. 준우가 검정고시 붙고 법대 갈 수 있었던 건 노인 덕분이었습니다. 법대 2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판례집 뒤지다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고모가 아버지 유산 가로챌 때 세금 속인 정황이었습니다. 이거다. 준우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박정숙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자식이 법대생이 됐다고? 네, 회장님. 성적도 꽤 좋다고 합니다. 박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 보내. 돈으로 입 막아. 며칠 뒤 양복 입은 남자가 준우를 찾아왔습니다. 박준우 씨, 박정숙 회장님이 제안하실 게 있습니다. 제안이요? 학비 전액 지원하고 졸업하면 좋은 자리도 마련해 주신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뭔데요? 과거 일은 다 잊으시라는 겁니다. 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관심 없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안 해요. 꺼지세요. 남자가 돌아간 뒤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우가 예전에 도둑질했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박준우, 학생 처로 와.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거에 전과가 있다며? 거짓말입니다. 증거 있어?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준우가 차분하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소문 출처를 추적해서 자기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허위 제보입니다. 제보자 신원 확인해 주십시오. 조사해 보니 박정숙 쪽에서 흘린 거였습니다. 박준우 학생,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겠네. 오히려 준우는 이 일로 교수들한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밤 판잣집에서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준우야,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명심해. 뭔데요, 할아버지? 법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이기려면 법만으론 안 돼. 고모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맹점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내 편 되면 고모는 꼼짝 못해. 7년이 더 흘렀습니다. 27이 된 준우가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 앞에 섰습니다. 자기 이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판잣집으로 돌아와서 최 노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노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우리 준우가 해냈어. 준우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최 노인한테 받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준우가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 만년필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고모, 이제 갈게요. 10년 기다렸어요. TV 뉴스 화면에 박간의 국밥 간판이 크게 비쳤습니다. 박간의 국밥 강남 본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정숙이 본사 회의실에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들 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똑바로 말해. 창고에 있던 고기가 좀 오래됐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썼어요. 미쳤어? 내가 회사를 말아먹을 셈이야? 죄송해요. 근데 이거 가맹점 탓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박정숙이 민석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본사는 깨끗한 재료 납품했는데 가맹점에서 관리 잘못했다고 해. 며칠 후 가맹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워. 본사에서 납품한 재료가 썩은 거잖아. 가맹점주 대표 김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본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때 시위대 뒤쪽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이시죠?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박준우입니다. 가맹점주 여러분들 편에서 싸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근데 왜 저희를 도우려고요? 저도 박정숙 회장한테 당한 사람이거든요. 저 박준우입니다. 박정숙 회장 조카요.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카라고요? 네. 10년 전에 고모한테 아버지 유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무료로 변론하겠습니다. 본사 사무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박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변호사가 누구야?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박준우라고 합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한 박준우? 박정숙이 창가로 다가가 준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0년 전 소금을 맞으며 끌려나가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자식이... 박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검찰청 민원실에 섰습니다. 고발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간의 국밥 박정숙 회장, 혐의가 세금 포탈의 서류 위조까지요? 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증거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박정숙은 즉각 대형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박 변호사, 내 조카 좀 처리해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점을 잡아. 그리고 그놈이 사는 곳 있잖아. 폐지 줍는 영감탱이랑 사는 판잣집. 거기 철거해버려. 철거요?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 되잖아. 내가 구청장이랑 아는 사이야. 그날 밤 판잣집 앞에 트럭 3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빨리 해치워. 남자들이 판잣집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야, 누구야? 최 노인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나가, 이 영감탱이. 여기 철거된다. 철거? 무슨 소리야? 남자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준우에게 전해줄 마지막 자료가 든 서랍이었죠. 잠깐 저것만. 노인이 서랍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가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이 휘청거리다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마침 돌아온 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우가 달려들어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발길질과 주먹질이 이어졌습니다. 준우가 쓰러지면서도 노인을 감쌌습니다. 그만해. 경찰 불렀다. 이웃 주민의 외침에 남자들이 트럭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인의 입가에 피가 흘렀습니다. 준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병원장님 지시가 있어서. 무슨 지시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준우가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세요. 다른 병원 알아보시는 게. 준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정숙이 병원장까지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되셨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혐의인데요? 과거 공사장에서 일하실 때 문제가 있었다고요. 준우가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방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오빠. 소희야, 어디야? 집에 없던데. 오빠, 나 고모한테.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나야. 고모, 소희 어디 있어요? 걱정 마. 고모랑 같이 있어. 당장 돌려보내요. 소송 취하해. 그러면 보내줄게. 미쳤어요? 내가 선택해. 동생 목숨이랑 복수심, 뭐가 더 중요해? 내 아버지처럼 만들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준우가 침대에 누운 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서랍에. 알아요. 자료 무사해요. 정수기한테 지지 마라.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준우가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님, 저 박준우입니다. 드릴 자료가 있어요. 무슨 자료요? 박정숙 회장이 10년 전에 유산 가로채면서 세금 속인 증거요. 기사 쓰실 거죠? 물론이죠. 보내주세요.
준우가 아버지의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내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뉴스에 박정숙의 과거 비리가 하나씩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TV를 보다 리모컨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회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고 합니다. 뭐? 박정숙이 벌떡 일어나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안에서 장부 뭉치를 꺼내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돼. 이것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모 멈춰요. 준우가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라이터를 든 채 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여기. 증거인멸하면 죄가 더 무거워져요. 내려놔요. 박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박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라이터 내려놓으세요. 박정숙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불씨를 껐습니다. 장부 일부가 그을렸지만 대부분 무사했습니다. 이거 전부 압수합니다. 경찰이 장부와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준우가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끝났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두고 봐. 박정숙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준우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소의 구출은요? 지금 다른 팀이 양평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위치 정보대로요. 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별장 도착했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동생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준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응급실. 준우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소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오빠, 소희야, 괜찮아? 준우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소희가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고모가 아빠처럼 만들겠다고 했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소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고모가 협박할 때 몰래 녹음했어. 뭐? 증거 될 것 같아서 다 녹음해뒀어. 준우가 소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칠 후 법원. 준우가 판사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준우가 녹취록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이 원고의 여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고인 박성호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원본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유언장 진위 감정 결과는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고인의 모든 재산은 자녀인 박준우와 박소희에게 상속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온 준우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피해 가맹점주 287명을 대리해서 박간의 국밥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전지점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우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박간의 국밥 본점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소금 맞았던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숙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뭐야, 뭐하러 온 거야?
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모, 퇴거 명령서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아버지 거였어요. 이제 저한테 돌아왔고요. 박정숙이 서류를 낚아채서 찢으려 했습니다. 집행관이 박정숙 손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공문서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박정숙이 이성을 잃고 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고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우가 박정숙 손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고모, 10년 전에 고모가 저한테 한 말 기억나요? 뭐? 갈 데 없으면 만들라고 했죠. 고아원 번호 알려줄까 했고요. 박정숙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법으로 되찾으려고. 준우가 박정숙 손목을 놓았습니다. 고모, 재산 다 동결됐어요. 은행에서도 거래 끊겼고요. 이제 고모 편들어줄 사람 없어요. 박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준우가 돌아서다 멈췄습니다. 아, 참. 최노인 할아버지 아시죠? 폐지 줍던 할아버지요. 그분이 예전에 금융계에서 높은 분이었대요. 고모 돈줄 끄는 게 그분이에요. 박정숙 눈이 커졌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모. 준우가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준우가 병원으로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봤어. 뉴스에서 나오더라. 준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인맥 덕분이에요. 고모 돈줄 다 끊겼어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지. 소희가 깎은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드세요. 세 사람이 사과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판만 남았어요. 고모 구속시키고 아버지 재산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자.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 기자들, 그리고 준우를 응원하는 시민들이었죠. 준우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소희가 오빠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오빠 떨려? 조금. 근데 괜찮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밑이 푹 꺼져 있었죠. 개정합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에 대한 횡령, 탈세, 감금, 폭행 교사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10년간 조카들의 유산을 가로채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박정숙의 변호인이 맞섰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유산 상속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준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10년간 운영한 이중 장부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얼마나 속였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우가 장부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원고의 여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내 아빠처럼 만들겠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생전에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준우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동생 정숙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서류를 위조해서 아이들 몫을 빼앗으려고 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박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걸 본다면 말해줄게. 오빠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다 남겨뒀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정숙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다 알고 있었어?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을 횡령, 탈세, 감금, 폭행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가로챈 모든 유산은 원래 상속인인 박준우와 박소희에게 반환하며 범죄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추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숙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준우야, 이 나쁜 자식아. 고모한테 어떻게. 준우가 아무 말 없이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온 준우와 소희가 아버지의 국밥집 본점 앞에 섰습니다. 바깥의 국밥 간판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거야. 응. 10년 걸렸다. 소희가 오빠의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준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성운의 나눔 식당. 아버지 이름을 딴 간판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맹점주들, 이웃 주민들, 기자들까지.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오늘은 모든 분들께 국밥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큰 솥에 국밥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폐지 줍는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공짜로 밥 준다는 데야? 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소희가 노인들을 안내했습니다. 준우가 국밥을 그릇에 담아 날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노인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준우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려 비틀거리던 자신과 소희. 최 노인이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후에 준우가 최 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곳이었죠. 할아버지, 다 왔어요. 준우가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의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준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최 노인에게 받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고모한테서 다 되찾았어요. 준우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에 불을 붙였습니다. 봉투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아버지 명예도 되찾았고요. 소희가 오빠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요. 사회복지 공부할 거예요. 오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래요. 최 노인이 휠체어에서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야, 내 아이들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그날 저녁 교도소. 박정숙이 수의를 입고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박준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성운의 나눔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 식당의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준우가 국밥을 나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TV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비참한 울음소리가 독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온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준우가 노인들을 안내하고 직접 국밥을 날랐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 한 그릇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식당 구석에 앉아 준우를 지켜봤습니다. 준우가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고맙긴. 내가 다 한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희 지켜주셨잖아요. 10년 동안. 최 노인이 준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소희가 국밥 두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빠 밥 먹어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따뜻한 국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10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우가 식당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님이시죠? 검찰입니다.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자금 세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재단 계좌로 출처 불명의 돈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해외 도박 자금으로 확인됐고요.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일단 같이 가시죠. 검찰청 조사실. 준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입금 내역 보세요. 분명히 재단 계좌로 들어왔어요.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모르는 돈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일단 계좌는 동결 조치했고요. 계좌 동결이요? 네. 수사 끝날 때까지요. 그 시각 어느 고급 오피스텔. 박민석이 소파에 기대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잘 됐어요.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군. 다음 단계 진행해. 알겠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씩 웃었습니다. 준우야, 우리 어머니 감옥 보낸 거 후회하게 해줄게. 며칠 후 준우에게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님, 자격정지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자격정지요? 자금 세탁 혐의가 있으시잖아요. 결과 나올 때까지 활동 정지입니다. 준우가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방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병원인데 빨리 와. 준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소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수술 후유증에 폐 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비는 얼마나? 일단 며칠 치료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계좌 정보 주시면 청구서 보내드릴게요. 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저 지금 계좌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시면 현금으로 내셔도 됩니다. 준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깡패들이 와서 난동 피우고 있어요. 준우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그릇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사기꾼 왔네.
문신을 한 남자들이 준우를 에워쌌습니다. 너 자금 세탁한 거 다 알아. 위선 떨지 마. 나가. 당장 나가. 남자들이 킬킬 웃으며 나갔습니다. 준우가 깨진 그릇을 주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박준우 변호사,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조사, 폐지 노인 돈 가로챈 위선자, 아버지 유산 되찾은 효자인 줄 알았더니 댓글창이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사람 믿으면 안 돼. 가면 쓴 사기꾼이었네. 돈이면 다야? 준우의 법률 상담소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습니다. 사기꾼 꺼져.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준우가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박민석 만나볼게. 뭐? 안 돼. 오빠 누명 벗겨야지. 분명 민석이가 꾸민 거잖아. 위험해. 절대 안 돼. 오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희가 집을 나섰습니다. 준우가 뒤늦게 쫓아갔지만 소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희가 민석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석 씨, 할 말 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소희 아가씨. 민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빠한테 왜 그래요? 자금 세탁 누명 씌운 거 당신이죠? 누명?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요. 증거 다 찾을 거예요. 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 어디 찾아봐. 민석이 손짓을 하자 남자 둘이 나타나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오빠한테 전화해. 여기로 오라고. 싫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자들이 소희를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준우야, 오랜만이다. 민석이, 소희 어디 있어? 나랑 같이 있지. 보고 싶으면 와. 소희한테 손 떼면. 손 떼긴 뭘. 내가 선택하면 돼. 여기로 와. 혼자서. 전화가 끊어지자 준우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죠. 보호자님, 치료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이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준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할아버지가 제 은인이에요. 박 변호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 규정이. 제발이요. 제발.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준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와. 모든 승소 판결 권리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해. 안 그러면 소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준우가 문자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을 싸워서 되찾은 모든 것.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우가 민석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준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희가 소파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빠. 소희야,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민석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모든 승소 판결 권리 포기한다는 각서야. 준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하면 소희 보내주는 거지? 당연하지. 약속은 지켜. 준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서류 위로 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준우가 물었습니다. 근데 민서가 그 5억 어디서 났어? 해외 도박 조직이랑 손잡은 거 맞지? 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면 뭐해? 어차피 증거 없잖아. 증거가 없을까? 뭐? 준우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자금 이체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최노인 할아버지 인맥이 금융계에 있거든. 내가 도박 조직이랑 주고받은 돈 흐름 다 추적했어. 민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 폐지 줍는 영감탱이가? 그리고 이거. 준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찰이 여기로 오고 있어. 내가 위치 정보 미리 알려줬거든. 이 자식이. 민석이 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우가 민석 주먹을 피하며 소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묶인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박민석, 강금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한다. 나라고.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우가 소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응, 오빠. 괜찮아. 미안해. 늦어서. 아니야. 오빠가 왔잖아.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 앞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최노인 할아버지 계신데 맞지? 맞아. 여기야. 노인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진 않지만 이거라도 보태자고. 그래. 최 노인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가맹점주들도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왔습니다. 김 사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모은 돈이에요. 박 변호사님이 우리 살려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이 다. 네. 최노인 할아버지 수술비요. 현금으로 낼게요. 노인들과 가맹점주들이 모은 돈이 계산대 위에 쌓였습니다. 간호사가 돈을 세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술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최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준우가 침대 옆에서 노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준우야,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수술? 수술비는 어떻게? 폐지 줍는 노인들이랑 가맹점주들이 모아줬어요. 할아버지 살리려고. 최 노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다들 할아버지 걱정했어요. 노인이 준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우야, 이게 진짜 법이야. 네. 진정한 법은 민심 속에 있어. 사람들 마음이 모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검찰 기자회견장. 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석은 어머니 박정숙의 은닉 자금을 이용해 박준우 변호사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준우 변호사에 대한 자금 세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우가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허위 기사 낸 언론사들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랑 손해배상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님, 자격 정지 절차 철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올해의 정의로운 법조인상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준우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교도소 안에서 박정숙이 독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자금 세탁 및 감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머니 박정숙 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박정숙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민석이까지. 박정숙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무실 불러. 빨리. 준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 동결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재단 계좌로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성운의 나눔 식당. 준우가 폐지 줍는 노인들과 가맹점주들을 초대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뜨끈한 국밥이 놓였습니다. 준우가 앞으로 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김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변호사님이 저희를 먼저 도와주셨잖아요. 폐지 줍는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 우리 대장이야. 대장 살려야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노인 옆에서 국밥 그릇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고마워, 소희야. 준우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뭐가? 법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노인이 준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 모이면 못할 게 없어. 그게 진짜 힘이야.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보다 강한 건 여러분의 연대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로 환했습니다. 챕터 8 가장 초라한 손길.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에 깨끗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공익법률재단 서류봉투.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준우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최 노인이 폐지 수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김앤장에서 또 연락 왔어요. 연봉 3억 제시한다는데요. 거절해 주세요.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거절이에요.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준우가 책상 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빠. 소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최 노인 복지관 확장 서류 가져왔어. 오빠 도장 받으려고. 벌써 확장해?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해. 준우가 서류에 도장 찍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바쁘시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매일 잔소리야. 더 열심히 하라고. 할아버지 어디 계셔? 아래층에서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고 계셔.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자. 점심시간이네. 재단 1층 휴게실. 최 노인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노인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시러 가요. 잠깐만. 이것만 두고. 노인이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이야, 내가 졌네. 상대편 노인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 노인, 실력이 늘었어. 허허,
이제 늙어서 바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준우가 놓인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밥집 가요.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지. 성운의 나눔 식당.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푸짐하게 드릴게요. 소희가 홀에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자리예요. 식당 입구에 작은 유리 상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 소금 한 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손님 하나가 유리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준우가 국밥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맞았던 소금이에요. 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려고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소희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교도소 가야 해. 교도소? 응. 고모한테 영치금 넣으러. 이번 달도? 응. 매달 가잖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밥 사서 넣어줘. 준우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넌 참 대단해. 고모가 그렇게 했는데도. 고모도 사람이잖아. 감옥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소희가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박정숙이 수에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간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정숙, 영치금 들어왔어. 조카분이 또 넣어줬네. 박정숙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국밥 포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또 박정숙이 국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12년 전 자기가 뿌렸던 소금이 떠올랐습니다. 조카들 얼굴에 사정없이 뿌렸던 그 차가운 소금.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에 섞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박정숙이 국밥 먹으며 울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 아침, 준우와 최 노인이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골목 어귀에서 폐지 줍던 할머니가 준우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박 변호사님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렇죠.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준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재단으로 연락 주세요. 복지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준우와 노인이 골목 돌며 노인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세 걱정,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 준우가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움 필요한 분들이 많네요. 그래.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저녁에 준우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노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준우가 아버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년필로 아버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제 준우는 이 만년필로 억울한 사람들의 승소 판결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 기일. 준우와 소희, 최 노인이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나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소희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국밥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요. 준우가 나무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최 노인이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내 아이들 잘 컸다. 정말 대견해. 세 사람이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앞 아침 햇살이 간판을 비쳤습니다. 공익법률재단 서류 봉투. 준우가 출근하며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준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의뢰인들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를 비추던 그 태양이 이제는 재단 건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초라한 손길이 가장 위대한 정의를 만든다. 그것이 준우가 12년 동안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람의 정이라더니 남보다 못한 고모의 행동을 보면서 저도 대본을 정리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폐지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소외된 이웃이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시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하루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